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저출생으로 첫 대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나란히 이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강화 등을, 민주당은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법, 펜, 칼 대 망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법과 펜, 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겨냥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테러 사건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수뇌부 간 직접 대결로 비화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은 공감 능력도 예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제1야당의 사적 제재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당 공식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테러범의 실명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얼굴 사진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외신을 비롯해 이미 사진이 다 나와 있다고 했지만 여당은 사법 시스템을 무시한 사적 제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입파가 총대매나 김경률 비대위원과 이수정 교수 등 국민의힘 영입 인사들이 어제 오늘 잇따라 대국민 사과 또는 입장 표명을 이른바 대통령 부인 리스크의 해법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앞서 제2부속실 설치 등의 대통령 부인 문제 해법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서 이들 영입파의 요구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1,000억 대 6억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는 30억 원대 위자료 조송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는데 최 회장 측은 6억 1천만 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엄동설안의 날벼락입니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돼 한겨울밤 내내 3만 8천여 가구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수돗물 공급 시설인 가압장 펌프가 고장났기 때문인데 오늘 오후 3시쯤 복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순서 여야 대표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는데요. 그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서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네, 먼저 이 한동훈 위원장은요,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를 주재를 하고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정치개혁 의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5호 정치개혁의 내용은 이건데요.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 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에 세비 반납 등등에 이어서 다섯 번째 정치개혁 의제인데요. 한 위원장은 역시 민주당이 여기에 찬성을 하면 바로 입법이 될 것이라면서 재차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최근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의 이 출판 기념회가 정말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정치권에 조금이라도 연이 있는 분들 이를 알리는 문자 공해까지 시달렸는데요. 말이 출판 기념회지 대부분 이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행사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진작부터 이 사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여당이 먼저 치고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또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고요. 민주당 소속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분도 문제도 주도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는데 한 위원장은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 편의만 보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처음으로 참석한 의원총회에서도요, 정치개혁 의제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 이어서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의원총회에도 참석했는데요. 잇따라 정치개혁 의제를 내놓고 있는 취지에 대해 국민이 무섭고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을 막겠다며 사실상 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자신은 4월 10일 총선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며 총선 필승의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와 의총에서 나온 한 위원장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출판 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 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과거 이런 논의가 있다가 흐지부지 되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진짜 해법을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4월에 저는 정말 이기고 싶고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더 정말 이기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온다고 하니까 저를 아끼는 해설가 분들이긴 합니다. 저에게 너무 빠르다? 이미지를 그렇게 소모하면 안 된다? 너는 소모당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은 누가 더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가느냐에 대해 승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단은 한 위원장의 정치개혁 공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대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아주 강하게 꺼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정책 행보에 나섰죠. 네,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어제 필습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2년간 행태나 성과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윤 정부의 자의적 권력 행사와 법을 뛰어넘는 특혜 등을 언급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또 연일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표 정치개혁 의제들을 거듭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안보도 더 나빠졌고 민생도 더 나빠졌고 좋아진 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 정권의 2년간의 행태나 성과가 결코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혐오만 부추기고 야당에 대한 공격으로 반사이익 얻으려는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십시오.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면서 민생 파탄 공범을 자처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 그리고 국민에 도움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총선을 앞두고서 여야 간의 공약 대결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선공은 이재명 대표였는데요. 오늘 오전에 저출생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이 주거, 자산, 돌봄을 이 세 개의 축으로 하는 저출생 정책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요, 이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저출생 공약을 발표하기로 한 것을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 이게 원래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태도다. 여야 의견이 일치하면 지금 바로 이 관련 입법을 하고 추경 편성도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요, 앞으로 매주 2차례 이 총선 공약을 발표를 하고 필요하다면 이재명 대표 등이 직접 관련 현장을 방문해서 발표하는 방식도 병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잠시 뒤인 오후 4시에 국민 택배 배송 기사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1호 공약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이 발표가 민주당을 의식해서 갑자기 앞당긴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네,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택배처럼 기다려지는 공약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국민택배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한 위원장도 출범식에 참석해서 국민 택배 박스를 들어보이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바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국민 택배 1호 공약으로 육아휴직 강화 등이 담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공약도 발표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1호 공약의 발표자로 나서서 서울의 한 스타트업에 이 공약을 담은 국민 택배 박스를 전달하는 이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련해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오늘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 위원장을 향해 이 기사님 준비되셨나? 중요한 임무인 만큼 별점을 잘 받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위원장도 잘 받아오겠다고 웃으며 화답을 했습니다. 공약 발표와 관련해 오늘 나온 여야 목소리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책 배송은 제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배송 기사를 특별히 한동훈 위원장으로 배정하였습니다. 한동훈 기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오후 4시에 중소기업 1가정 양립을 주문한 스타트업 휴레이 포지티브에 정확하게 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임무인 만큼 별점을 잘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제3지대 정책 소개해드리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노인교통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대신 연간 12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도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설전을 벌였는데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법과 펜으로 안 되니까 나를 칼로 죽이려 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겨냥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망상이라고 아주 격하게 받아친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전 당무에 복귀하면서 자신을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서는요, 일부 언론으로부터 자신의 비리 의혹 또는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언론의 보도를 테러범의 범행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서 싸잡아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나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어제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곤 그 정도면 망상이 아니냐고 되물었고요. 이 대표가 범죄를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와 한 위원장 목소리부터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그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닙니까? 그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에 이재명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한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이 곧바로 반박했고요. 또 국민의힘이 다시 맞받아치면서 여야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을 겨냥을 해서 망상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바로 이 테러당한 야당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 능력도 없고 예의도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불과 2주 전에 일어난 일을 한동훈 위원장이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유체 이탈적인 발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배후 등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이 이어졌는데요. 윤지혁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한 개인의 범죄 행위를 정치 탄압인 것처럼 교묘한 프레이밍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했고 역시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이 피습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오히려 희석하고 변질시키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 벌어진 일을 가지고 20여 명이 구속됐어요. 그리고 5명이 의문사했어요. 가책을 안 느끼나요? 그런데 법으로서 본인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뭐 죽이려 했다. 본인한테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까? 반대 정파에 대한 정략적인 이용을 하는 건 오히려 본인이 당한 피습의 그런 의미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희석하고 변질시키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백한 살인 의사를 가지고 칼로 목을 찌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생명을 위협한다는 말인가, 망상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체 이탈적인 말씀이 아닌가라고 의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 펜, 칼 발언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망상 비판 또 그에 뒤이은 여야의 공방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 했던 말의 주어를 보면 명확해지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법으로 안 되고 그다음에 펜으로 안 되니 뭐 칼로 죽여버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주어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잖아요. 네. 근데 법으로 안 되니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약간 법으로도 정권 안 돼. 같기도 하고요. 정권이죠. 아니 그 정권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 관측이지만 아마 누구한테 물어봐도 윤석열 정부는 이라는 그 주어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도 주어가 없어요. 펜으로 안 되니 이것도 윤석열 정부일 겁니다. 아마 팬이라면 이제 언론일 언론인데 텐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동안 방송 장악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마 방송을 장악해서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것도 이제 윤석열 정부인 것으로 보이고 그 뒤에 칼로 죽여보려라는 것도 주어가 없습니다. 우리 왜 중문, 복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계속해서 주어가 없는 세 문장이 연달아 있으면 이 주어도 앞에 두 문장하고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하면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망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다 알다시피 뭐 경찰 수사를 못 믿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언론도 다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피의자의 그 배후가 국민의힘이다 또는 윤석열 정부다라는 무슨 한 톨만큼의 근거라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나온 건 없습니다. 네. 뭐 저는 앞으로도 안 나올 거라고 네. 보고요. 어쨌든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야당으로서는 그런 의심을 해볼 법도 한데 네. 그 전혀 근거 없는데 마치 윤석열 정부가 죽여보려라고 했다는 이런 거를 그 명확하게 지금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망상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반박을 받아도 저는 그 할 말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관련된 정치적인 공방 자체는 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백주대낮에 테러를 당해서 그리고 살해 시도를 당한 것만큼은 명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본인에게 닥쳤던 여러 갈래의 고난들에 대해서 한번 그 감회나 소회를 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칼로 죽이려 했다라는 그 주어가 뭐 윤석열 정부라든가 뭐 또는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정하고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피해자로서 정치적인 테러를 당한 것이고 또한 이 확신범이라고 분류가 되는 그 수사기관에서 확신범으로까지 분석하고 있는 그런 피해자에 의해서 지금 살해 시도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또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논란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이번 사건은 어쨌든 경찰 수사 단계는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 아니면 경찰의 수사를 재확인하는 그런 수준에 그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고 또 그것이 나올 때 저희가 또 논평을 해볼 그런 기회도 있을 듯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테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은폐 축소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대테러 종합상황실 이곳 소속의 공무원을 또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은 이 피습 사건 초기에 이재명 대표 부상이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내용의 문자가 이 대테러 상황실에서 배포가 됐다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를 했고 또 이 국무총리실을 향한 고발을 예고한 바 있었는데 그 예고대로 오늘 민주당은요, 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대테러 종합상황실 소속 공무원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건 발생 직후에 이 소방 내부 일부 보고 문서에는 목 부위 1.5cm 열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후 이 대테러 종합 상황실 문자에는 1cm로 축소가 돼 있었고 또 경상 추정 등의 표현도 추가가 됐다면서 이것은 사건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민주당은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서 대테러 상황실 센터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직접 불러서 이 피습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1월 22일 월요일 10시 30분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등 기관 출석 의결이 되었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은 당대표 정치테러 관련 현안 질의가 있을 거고요. 가방이 현안 질의 전체 회의 추진이 있는데 국민권익위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문제에 대한 이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공세도 결정을 했는데요. 오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권익위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속해 있는 민주당도 정치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를 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그 공격의 대상입니다. 이걸 둘러싸고서 지금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가령 어제 같은 경우에요. 경찰이 법에 의해서 정한 절차를 통해서 비공개를 결정했죠. 바로 피의자의 실명 그리고 얼굴인데 이걸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적인 제재다 이런 여당의 공격을 또 불렀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최고위였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피습 사건의 수사가 은폐, 축소됐다고 주장하며 모자이크되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 그리고 실명을 공개했는데요. 피의자의 신상은 민주당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생중계가 됐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이미 뉴욕타임스를 통해 피의자의 신상이 나왔고 이후에 피의자와 관련한 제보가 오고 있다며 신상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서 최고위원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건 여당에 불리한 제보가 몰려올까 봐 그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가 한 경제일간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제보받았다며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서 최고위원은 작성자가 피의자인지 확인은 못했다면서도 범인이 국민의힘 당원일 때부터 온갖 글을 써왔다며 향후 관련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람 김입니다. 얼굴. 수없이 많은 얼굴 있어요. 국힘당 당원일 때부터 온갖 글들을 썼어요. 문재인이 망가뜨린 한국을 살려내려 고뇌하는 윤석열 추정자인 것 같아요. 왜 경찰이 공개를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만천하의 세상에 제보로 들어올 것을 두려워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윗선이 누가 있었을까요? 서영교 최고위원은 외신에서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자신도 하겠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하지만요, 제1야당의 지도부입니다. 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경찰이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서 내린 결정을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또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경찰은 이미 지난 9일 외부 위원들까지 참여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죠. 당시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는 현행법상 범행의 중대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 등 필요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상정보공개심의위 위원이 3분의 2 이상에 찬성하지 않으면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런 경찰 결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자 여당에서는 제1야당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사적 제재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공당이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피의자에 대한 사적 보복에 나선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요, 국민권익위가 이재명 대표의 그 헬기 이송에 과연 특혜가 있었는지 이 부분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지금 국회 그 관련 상임위를 정식으로 열어서 따져보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어쨌든 그 권익위 결정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그다음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요, 이 의료계 현장에서는 지금 이 헬기 이송과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제보가 의료계 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언론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헬기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된 그 사례를 두고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잖아요. 관련해서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요, 환자 가족이 서울대 병원으로 보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경찰에 의사를 신고했다는 주장이 의료계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요, 이 자신의 SNS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글을 공유를 했는데 임 회장은 이 전문의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최근 돌고 있는 게시물이다 이러면서 이전에는 가끔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재명의 효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역시요, 최근 이런 사례가 늘었다면서 우려를 표했는데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젯밤에도 저희 응급실에서 한 두세 건 본인의 연고지 병원이나 서울대 병원으로 가겠다라고 요구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을 할 때는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무료인 119를 불러달라. 이런 요구가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전문의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왔다는 그 내용은요,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 딸이 던진 장난감에 아마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맞아서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각막을 다쳤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서울대병원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이제 병원 측에서 수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 의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의사들의 단톡방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본격적으로 당무에 복귀하면서 과연 총선 출마 이건 또 어떻게 결정할지 여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 전 당 행사에서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이제 공식화했는데 이러고 나니까 이 대표의 선택에 대해서도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원희룡 전 장관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죠. 이 대표 역시 인천 계양을로 민주당 검증위를 통과한 상태지만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양을 해서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가 된다면 3선 국회의원의 재선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 전 장관이 이 대표로서도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평가는 나옵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현 지역구에 출마를 할 경우에 자기 선거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한 지역구의 얽매기보다 이 대표가 불출마나 비례대표 출마로 총선판 전체를 진두지휘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서 이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친명계인 정봉주 전 의원이요.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말을 해서 또 시선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또 말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에 가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불출마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좋은 충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대표가 계양을에 가서 싸워야 된다는 주장을 내놓은 건데요. 정 전 의원은 이 대표 사진만 갖다 놔도 이긴다면서 원희룡 전 장관과의 맞대결로 발이 묶일 거란 우려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죠.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에 가겠다라고 선언도 하지 않는데 가서 허공에다 주먹을 휘두르면서 자 나한테 맞으려면 이쪽으로 와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출마할 가능성, 또 다른 형태로 출마할 가능성,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 다 열려 있고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양을에 가서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국힘과 한동훈, 윤석열이 이재명 무시하듯이 우리 상대 카운터 파트너를 그렇게 무시하는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칼을 뽑았잖아요. 응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에 좀 발이 묶이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브로마이드만 갖다 놔도 됩니다. 친명계 내부에서도요. 계양을 출마 가능성에 힘을 실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또 감지되고 있죠. 네, 이 친명계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요. 어제 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대표가 인천 계양구 을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고서 그럴 것 같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이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을 비판하는 이 연판장을 주도했던 이소영 의원도요. 현재로선 이 대표의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당에서까지 이 대표의 계양을 출마를 종용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설을 언급을 하면서 도망가면 정치 생명은 끝이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간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역구나 비례대표 간다는 이야기는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 이 원희룡 전 장관과 진검승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여야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대로 인천 계양에 출마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천 예비 후보 검증 신청도 계양을 지역으로 하셨고요. 다만 아직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곧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분들은 뭐 발끈하고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약체 후보가 오면 환영할 일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괜한 긴장을 오히려 겁먹고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좀 비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그건 비겁한 거고요. 한번
진검승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제 당무 복귀 관련한 발언 중에서 이 펜, 칼 요거 말고도 또 하나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당의 화합과 관련해서 뭔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 탈당한 비명계 의원들이 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 일성으로 정권 심판을 강조하면서 당 분열이나 탈당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말도 하긴 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비명계 탈당에 대해서 통합과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다 이렇게요. 이 말을 두고 탈당파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래대연합의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원칙과 상식 의원들한테 전화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냐, 복귀하고 일성이 또 증오와 거짓말로 시작하고 있다고 일침을 했는데 조응천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이 말로만 통합을 외쳤을 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응천 의원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참 안타깝게도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을 떠나셨고 몇 의원들께서도 탈당했습니다. 우리가 통합과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최선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통합 혁신은 우리가 민주당에 있을 때도 계속 했습니다. 네. 근데 계속 했던 게 묵살 정치죠. 대답 없는 너. 네. 그죠? 그리고 어제 그 복도에 걸어갈 때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뭐 자객 공천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니까 그 사람 공천 됐나요? 이제 경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본질을 흐리는 답변을 해요. 네. 그게 통합이고 혁신이고 뭐 그거하고 좀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서영교 최고위원이요. 당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재명 대표 테러범의 그 신상, 그러니까 이름하고 실명하고 그다음에 이게 블러 처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가려지지 않은 상태의 얼굴 사진을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이 내세운 논리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제보가 들어올 것을 기대를 한다. 그렇게 되면 배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은 진상이 드러날 거다. 이런 기대를 이제 나타냈는데 사실 지금 뉴욕타임스가 저희보다 앞서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공개를 했지만 민주당에 어떤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지 저희가 솔직히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서영교 최고위원한테도 제보가 지금 들어온다는 식으로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서 최고위원이 배우 등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어떤 제보가 들어왔다면 진작에 그거를 공개를 했을 텐데 아직까지 역시 저희한테 알려온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신상 공개는 어떤 의미로 한 건지 여당에서는 이거는 사법 시스템을 무시한 사적 제재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서영교 최고의 이런 사례를 떠나서요. 요새 지금 이른바 사적 제재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사적 제재가 자꾸 횡행하는 것 자체가 사법기관의 판단이 국민적인 법 감정을 못 따라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적 제재는 우리나라 현행 사법 체계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나 또 2차 피해, 추가 피해를 또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가 돼야 된다는 영역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최고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동기를 대고 있습니다. 물론 뉴욕타임즈에서 먼저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이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제보가 또 올 수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신상 공개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 분명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은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동기들이 참작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현행법상 사적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의원들이 나서서 신상 공개를 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겠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경찰이 그 비공개로 결정한 이유가 경찰이 그냥 뭐 이런저런 자기네들 자체 판단으로 한 게 아니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7명의 위원이 아니 있다고 그 합니다. 위원회가 네. 있고 거기에는 외부 인사들도 참여하고 맞습니다. 있고 아마 그 사람들의 전문성은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그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프로파일러라고 해서 이제 가끔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확신범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게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신상과 뭐 범행 동기 같은 거를 공개한다는 거는 그 확신범의 의도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홍보해주는 효과가 그렇죠. 있다는 그렇기 말이군요. 때문에 네. 확신범의 경우에는 대개 신상 공개가 안 된다고 프로파일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상 공개 위원회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비공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서영교 의원이 이제 본인은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이제 자기 판단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도 부적절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꾸 제보 얘기를 하는데 어제 서영교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그 뭐 매일경제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본인이 그 사람이 피의자인지 확인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네네,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피의자인지 확인은 못했지만 확인을 이렇게. 못했지만 네네네. 뭐 네. 단지 이름이 같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러면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무슨 필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런 식의 그 제보라고 한다면 그런 제보는 받지도 말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가지고 공개해서는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이요, 이 대통령 부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해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위원을 비롯해서 총선을 맞아 영입된 인사들이 이 총대를 매는 양상이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치권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이 논의 결과가 총선 판도, 특히 이 중도층의 민심 향방, 여기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표적 인물은요, 김경률 비상대책위원과 총선 인재로 영입된 이수정 경기대 교수입니다. 이들은 어제 오늘 이 라디오 등을 통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먼저 이 김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 부인과 관련한 논란 둘 다 부적절하다면서 이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진상을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 부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라고 했고 또 이 김 비대위원은 오늘은 또 기자들과 만나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백 관련해가지고 예. 가방 관련해가지고 좀 사과를 해야 된다,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어떤 그게 부분? 왜 주가 조작보다 어떤 디올백이 왜 더 좀 이렇게 낙자가 뚜렷해요? 국민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디올백이 저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선은 사실관계가 저희로서도 궁금하잖아요. 국민들로서도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하자. 비대위원이면요, 이전에 최고위원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여당 지도부입니다. 더구나 김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뽑은 것으로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의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네, 거기다가 영입 인재인 이수정 교수도 대통령 부인 리스크와 관련해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참 게임을 이상하게 한다, 부당하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차라리 김 여사가 경위를 설명하고 선물이 만약에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국민에게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제대로 된 확정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만 2년 이상씩 걸리는데 특검을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예산을 들이고 그런 일들을 또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선을 앞둔 입장에서 참 게임을 이상하게 한다. 부당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차라리 그거보다 김건희 여사가 경위를 설명하시고 만약에 뭐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 영입 인사들은 물론이고요, 이 여당의 다선 중진 의원들도 이 공개 주장에 가세를 해서 힘을 싣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 의원과 이 교수에 이어서 오늘 한 라디오에 나온 하태경 의원도 영부인 리스크가 있고 이번 총선을 영부인 선거로 몰고 가는 게 민주당 전략이다 라면서 이 부분을 선거 전에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당 대다수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본다고 했는데 이어서 들어보시죠. 우리 당 대다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부인 리스크가 있고요. 이번 총선이 이 영부인 선거 이렇게 몰고 가는 게 민주당 전략이고 이제 이 부분을 선거 전에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게 우리 당 분들 대다수의 입장입니다. 지난번 삼선 의원 모임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가 뭐 다 대동소이했고요. 영부인께서 직접 나와서 이제 본인이 대선
당시에 아내로서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그리고 뭐 디올백 같은 경우는 함정이긴 하지만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어쨌든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고요. 삼선 조혜진 의원과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오선 이상민 의원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 15일 한동훈 위원장과 당내 삼선 중진 의원들의 오찬 회동 자리에서도 대통령 부인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안철수 의원은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당에서 나온 관련 입장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거는요. 이제 비록 사견임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박정하 수석 대변인까지도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말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박 대변인은 직책의 성격상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장 밀접하게 교감하고 있는 그 당직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발언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대변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기자브리핑에서 지도부에서 영부인 리스크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김경률 위원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의원하고 김경률 위원이랑 김수정 의원도 외부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이제 느끼고 있으면서 대통령 부부가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제가 당 대변인 입장으로서 이 뭐 사전 회의나 그다음 비공개 부분에서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대변인 입장으로 충분하게 책임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세요.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김경률 위원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물론 이제 박 대변인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긴 했지만은 지금 뭐 외부 영입 인사에 이어서 뭐 중진들 그리고 당 대변인까지 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떤 우려를 전달하고 있고 그런 부인 문제를 직접 입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이 같은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함께 이른바 쌍특검법 문제의 대응 방안, 이게 논의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의결 문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부인 리스크와 관련한 내용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하태경 의원은 영부인이 사과해야 한다는 게 당내 대다수의 입장이라고 밝혔었죠. 그런데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의견이 사과가 필요 없다, 필요하다로 갈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리스크 명품백 관련해서 원내대표가 여기 할까요?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렇게 좀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본인의 사과를 그냥 말씀하시는 건지. 다 의견이 갈려가지고 필요 없다, 필요하다 갈렸습니다. 삼선 중진들은 이게 좀 다수 의견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나 갈게. 좀 당내 중론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원내대표한테 물어봐. 다수 의견이 있고 소수 의견이 있어요. 다수 의견이 뭐예요? 뭐 사과할 필요 없다는 거겠지 뭐. 해요. 하태경 의원의 전언에 비춰보면 어떻든 여당 안에서 대통령 부인 문제의 처리 문제를 놓고서 이제 논쟁이 불붙기 시작한 단계, 이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국민 사과 등에 대해서 지금 하태경 의원의 얘기만 따르면 이제 오늘 의총의 분위기는 일단 반대론이 이제 찬성론보다는 좀 앞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쪽으로 추측은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의중이 관건이겠죠.
한 위원장은 앞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또 특별감찰관의 임명이 필요하다. 이 입장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10일에는 대통령 부인과 관련한 언론 질문에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특별감찰관 제도 역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추천하면 되는 것이라며 언제든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15일 삼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마친 뒤에는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린 다양한 의견이 가능한 곳이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의견을 잘 듣겠다고 답했는데요.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제2부속실의 설치에 대해서 제가 공감한다는 말씀드렸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그 제도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죠. 민주당과 특별감찰관의 추천에 대해서 협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 설치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는 비대위 내부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의견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잘 듣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이수정 교수,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 이상민 의원, 여러 지금 여당의 인사들이 이른바 대통령 부인 리스크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또 구체적으로 이제 대국민 사과라든지 대국민 입장 설명, 특히 대통령 부부가 직접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심지어 결정을 내리느냐 아니면 묵살하느냐, 이것도 아직은 불분명하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결심하느냐가 이 사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국은 관건이다. 지금 이런 것이고 역시 고심이 깊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저런 의견들이 과연 한동훈 위원장의 의중이 실린 의견이냐 아니냐,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중이 실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김경률 의원이나 아니면 하태경 의원의 저런 주장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며칠 전부터 나왔어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을 압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면 저런 얘기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은 점으로 봐서 일단 현재는 한동훈 위원장의 의중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듯이 다수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도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오히려 국민 눈높이는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보다는 지금 저런 사람들의 그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게 국민 눈높이하고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다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네. 그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갈 거라고 그래서 보시는 저런 거죠? 의원들이 네.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네. 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운신의 폭은 그렇게 넓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껏해야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특별감찰관 임명 이런 것을 계속 운운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적인 의구심을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특별감찰관 임명은 앞으로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행보를 관리하거나 또는 그런 앞으로의 일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지금 이미 벌어져 있어서 국민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그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명품백 수수 의혹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사과 그리고 또 이 진상 조사는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직속 체제, 직할 체제다 이런 생각 계속 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가뜩이나 지금 여야 신경 날카로운 상황이죠. 이번에는요, 전현 정권 간의 새로운 전선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입니다.
이틀 전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어제는 지난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홍종학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이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수사망을 전방위로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이 서 씨의 특혜 채용 의혹 내용이 이거였었죠. 그러니까 항공 관련 그 경력이 전무한 아예 없는 서 씨가 장인이 대통령이었던 2018년 이 타이 이스타제 전무이사로 채용이 됐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스타항공 실소유주였던 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그러니까 중진공 그 이사장 임명의 대가가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의혹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서 씨를 채용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이틀 전에 이 참고인 신분인 이 서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높였고요. 어제는 이 과거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제청을 한 당사자인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 겁니다. 홍 전 장관에 대한 어제 검찰의 조사는 약 7시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홍 전 장관은 검찰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2017년 청와대가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귀가했는데요. 취재 결과 검찰은 홍 전 장관을 상대로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을 이사장에 내정한 사실을 통보받았는지 이런 걸 물어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홍 전 장관은 앞서 YTN을 통해 2017년 11월 자신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높이니까요. 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 그리고 장관으로 일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최고위원과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서 씨의 압수수색의 목적은 진실규명이 아닌 정치 보복에 있다고 주장했고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분풀이식 보복 수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정치 보복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전임 정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가족까지 거꾸로 세워 틀 셈입니까?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검찰도 이런 민주당 인사들의 비판에 대해서 반박 입장을 또 냈죠. 네, 이번 수사가 이제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보복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요, 이 해당 사건이 현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임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로 오히려 이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 사건이 2021년에 고발이 돼서 전주지검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주지검은요, 이 서 씨의 특혜 채용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전무했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당시 타이스타젯 임원에 채용된 것에는 이 대가성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서 씨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되고 이후에 민주당 공천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요. 여기에 이틀 전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선 검찰이 서 씨가 태국 집을 구할 때 이스타항공 직원이 함께 있었다는 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태국 방콕 시내에 있는 이제 콘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집의 월세가 35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5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회사가 매달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회사는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스타항공이 이제 태국에 세운 회사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이 부분을 부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은 당시 서 씨가 이스타항공 직원과 현
현지 중개업자의 소개로 여러 집을 둘러본 뒤 수영장과 운동시설이 딸린 이 태국 방콕 시내 콘도를 최종 선택했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 350만 원은 매달 타이 이스타젯이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는데요. 하지만 이상직 전 의원은 여전히 당시 서 씨의 취업에 관여한 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전 의원의 주장도 다시 들어보시죠. 타이 이스타젯의 박우호 사장하고 만난 적 없어요? 그 만난 적은 있죠. 만나서 취재하겠다고 했어?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전혀 취재한다고 얘기도 안 했고 취재도 안 했고. 자문은 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 사리 서모 씨가 취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 총선을 코앞에 둔 여야 정치권은요, 이 검찰의 이번 수사가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홍 전 장관 등을 상대로 해서 이 참고인 소환 조사를 마치면서 수사의 방향이 이 문재인 청와대 인사 라인으로 향하는 모양새인데다가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씨의 이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요, 검찰은 최근 이 중기부 관계자로부터 2017년 말에 이 중진권 이사장 공모가 나기 전에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내정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 이 회의에 참석을 했던 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의 소환 조사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오늘 오전 임종석 전 실장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어찌 보면 참 편하겠어요. 정치 의혹을 기획을 해서 그걸 수사할 수 있다는 거 참 놀라운 거거든요. 저희로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그저 의심하고 싶은 의심인 것 같은데, 선거 시기에 수사를 쭉 해왔으면 이렇게 중요한 수사는 의심받지 않게 수사를 하든지, 내 끌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 있는 거는 누가 봐도 하나는 선거 앞두고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김건희 특검법을 물타기 위한 거다 하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저렇게 이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은요, 법원에서 잇따라서 지금 영장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청와대 당시 인사 라인에서 한 관련 회의 내용을 찾아내기 위해서 검찰이 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대통령 기록물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요, 지방법원도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고법, 이게 이제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광주고등법원이 그 해당 법원이 되는데, 광주고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영장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대통령 기록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의 그 관련 회의 자료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의 수사는 지금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나온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아직까지는 기소가 안 돼 있고 또 아직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결과라든지 또 관련해서 기소가 됐을 경우에 재판 결과까지는 저희가 지켜볼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임종석 전 실장은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의 수사를 다시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고검이 전격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한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고검이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재기수사가 뭐냐면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서 검토를 한 뒤에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의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국민의힘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 데 따른 건데요. 앞서 문재인 정부 검찰은 지난 2020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지만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2021년 항고장을 제출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목소리와 의혹의 당사자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주장도 다시 들어보시죠. 결정문에는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문구를 남겨놓았습니다. 없는 제도 만들어 온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앞에 눈을 감아왔는지 잘못된 무리한 기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수의 정치 검찰이 무리하게 짜맞춘 삼류 정치 소설입니다. 기소된 공소 사실은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전 울산시장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송전 시장을 비롯해서 대부분 최근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재수사 소식에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요 곧장 반발에 나섰는데 이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그러니까 재수사 명령 소식이 전해진 오늘 오전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한 방송에 출연 중이었는데 이 관련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니까 어처구니 없고 유감스럽다면서 이 검찰의 정치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간다면서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사위의 이 특혜 채용 의혹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관한 수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결론이 안 나고 있다가 이제 총선 임박해서 갑자기 지금 그 속도를 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쪽에서 상당한 정도의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른 정치 현안과 연결해서 지금 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뭐 전주지검이라는 데가 그렇게 큰 그 지방검찰청이 아니다 보니까 이 아주 그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포함해서 뭐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이죠. 그래서 아마 시간이 이렇게 좀 길게 걸렸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연히도 지금 총선 직전이라는 시점과 맞물려서 그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듯한 모습을 그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절차에 따른 그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혐의가 있다면 뭐 수사를 하는 거야 정당할 수 있을 텐데요. 시기가 미묘하다라는 지적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뭐 수사가 지연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전 정부에서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러면 수사가 계속 지연돼 왔다라고 한다면 왜 총선을 한 80여일 앞둔 이 시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인지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검찰의 일 수사 과정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 관련 뉴스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요.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해서 이 30억 원대의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이혼 본소송과는 좀 별도의 소송인데 그 첫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노소영 관장은요, 이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인데 지난해 3월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는 등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와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겪었다 이러면서 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해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잠시 후인 3시 15분에 이 위자료 소송의 1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오늘 재판에는 이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긴 했는데요. 일단 노 관장은 지난해 11월 이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이례적으로 출석을 해서는 이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이 참담하다 이런 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회를 빌어서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거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반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는요. 최 회장과 교류할 당시에는 이미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 파탄의 책임을 자신이 질 이유가 없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요.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의 교제 시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청구 맞소송을 낸 게 3년이 지났다면서 위자료 청구 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노 관장 측은 아직 이혼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는 없다고 반박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일 때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 상태인 그런 상황일 때에도 김 이사장과 함께 이 공식석상에 참석해서 또 언론의 시선을 받기도 했죠. 네, 두 사람이 공식 행사장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019년 5월이 처음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자신과는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다며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알려준 이가 김 이사장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었는데요. 그때 발언도 다시 듣고 오시죠. 제 가슴 속에는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만 갑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가?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제가 자신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 위자료 소송 둘러싸고서 이 양측의 장외 공방전도 아주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노 관장 측에서는요,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면서 이 간통 행위로 인한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이 노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제 최 회장 측은요, 입장문을 통해서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이 혼인 기간과 별거 기간, 이 대부분의 기간에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해왔고,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고 밝히면서요. 노 관장 측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금융자료가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도 최 회장으로부터 노 관장이 지원받은 돈은 최소 1,140억여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로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8년간 6억 1천만 원이라면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이 현재 진행 중인 최 회장 그리고 노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 위자료 산정,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노 관장이 만약 김 이사장으로부터 부정 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아낼 경우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이 사건에서 산정된 위자료 기준과 수준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1심에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명목으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었는데요. 여기에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서 항소를 했고, 최근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청구 액수를 현금 2조 원대로 높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